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24일) 월요일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귀국했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그야말로 떠들썩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위기감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에서 도착한 비행편에 출국 게이트가 열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항에 가득 모인 DG 반대측 인파를 뚫고 취재진 앞에 선 송 전 대표. 굳은 표정으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고 운을 뗀 뒤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모르는 사안들이 많아 이제 파악해보겠다면서 향후 벌어질 일들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는지, 정치권 일각의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진 탈당과 조기 귀국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강도 높은 진상규명 및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갈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돈봉투 의혹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네, 25일 화요일 수단에서 탈출한 교민 28명이 모두 무사 귀국했습니다. 그야말로 필사의 탈출이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민들은 1170km가 넘는 거리를 30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6개 공군을 총동원해 탈출 작전을 펼쳤고요. 강행군 끝에 한국에 온 교민들은 안도감에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수단의 항구 도시 포트수단. 현지 교민 28명은 수도 하루툼에서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한 끝에 홍해와 맞닿은 이 지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 과정은 필사의 탈출극을 방불케 했습니다. 격전지였어서 되게 밤에 계속 전투기 날아다니고 이렇게 굉장히 총격 소리도 많이 들리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교민은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었다며
집 주변에서 말로만 듣던 전쟁이 일어났다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군벌 간 교전이 격화한 뒤 주 수단 한국 대사관에 집결한 우리 교민이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한 때는 지난 23일 낮 포트 수단까지 약 1170km를 육로로 이동하는 데만 33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소 돌아가는 경로를 택한 데다 일행 차량 일부가 고장까지 나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특히 군벌 간 충돌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약탈까지 횡행한 터라 이동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교민 철수 작전을 프라미스로 명명한 우리 정부는 6회 공군 전력을 투입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는 물론 오만 살랄라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함,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까지 사실상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육로와 해상, 항공편 탈출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가장 안전한 탈출로를 확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 교민은 포트 수단에서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거쳐 시그너스를 이용해 서울공항에 안착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조명됐던 계곡 살인 사건. 지난해 초 주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도주하자 검찰이 공개 수배에 나서면서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잔인한 수법에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었죠. 26일 수요일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 조현수에게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형량의 반발에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다시 한번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직접 살인으로 볼지가 쟁점으로 꼽혔지만 재판부는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아 피해자가 숨졌다며 간접 살인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혜 사이의 경제적인 부분은 심리적 지배가 인정되나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며 심리적 지배 관계로 인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도구를 이용한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려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길 기대했다면서도 중형이 유지된 데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게 잘 될까 막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쁨의 눈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한편 이은혜가 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남편 윤상엽 씨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관련 재판은 계곡살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잠정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고 이은혜의 형사재판 결론이 확정되면 판결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넷플릭스 CEO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27일 목요일 한미 정상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에 관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의 신설입니다. 미국이 우리 측과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운용 기획과 실행안까지 협의하는 맞춤형 확장 억제 창구입니다.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 등 더 빈번한 전략 자산의 전개도 약속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 준수 의지를 재차 못 박았습니다. 국내 핵무장 여론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정상회담 최대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이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지가 이번 국빈 방미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 분야는 단연 경제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따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작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한미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첨단 기술과 관련한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반도체법이 한미 양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not just with SK, but anyway, with Samsung and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개발, 전문 인력 교류를 촉진키로 했습니다. 한미가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은 첨단 산업의 협력의 폭과 범위를 더욱 확대 심화키로 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전술 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IRA 등 산업 규제는 당장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입니다. (28일) 금요일입니다.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총파업을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이 한층 심화하는 모습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가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국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과정은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라며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이 의사들의 파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보다 더 상대적으로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고,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2000년 의학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이어 4번째 집단의료 거부가 됩니다. 실제 총파업 참여 여부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달렸지만 동네 병원 의사, 간호조무사, 노인요양기관 직원 등이 동참하면 의료 현장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단체의 파업에 대비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24시간 의료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파업 참여 인원이 늘고 장기화하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편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시간도 국회의 시간도 끝났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 간호협회가 반발하며 또 다른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어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부터 방미 기간 내내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작정 까내리려는 야당과 무작정 감싸고 도는 여당, 어김없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요.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망신을 당했다고 하죠. 부끄러움이 있는 곳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데 작금의 우리 정치에 이런 기본적인 자정작용을 기대해도 되는가? 양극단의 유난스러운 말노름이 씁쓸한 뒷맛을 남긴 한 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